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초콜릿폰, 네. 근데 그 전에 PCS, 네. 그리고 G2, V10 이래서 LG 모델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LG 스마트폰에 대한 추억도 많고 네. 좀 아쉬움도 있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 우리 조준호 사장님에 대한 인상은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 그 발표의 현장. 네. 그때 아마 플래시 세례를 가장 많이 받으셨지 않을까요? 그랬습니다. 네. 그 성격하고 잘 안 맞는데요. 아, 성격하고 안 맞으세요? 네. 그게 홍보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가 나가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이게 책이, 저희가 이제 밝기 때문에 이게 책이 흰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책 제목이 네. 내향인 개인주의자, 네. 그리고 회사원. 네. 내향인으로서, 그것도 개인주의자로서 네.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또 그것도 대기업 중에서도 LG그룹에서 넘버 2까지 올라가신 거잖아요. 넘버 2라는 건 좀 과정이고요. 예. 뭐 그룹 본사에서 그룹 회장을 바로 모시면서 하니까 네. 뭐 각사들 갖다가 관리하는 입장에 있긴 했습니다만 그걸 넘버 2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 조준호 사장님에게 스마트폰 사업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뭐 많은 추억도 있고 예.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네. 스마트폰 사업에서 LG가 굉장히 그 고전을 한 게 근본 원인이 네. 초반에 이 기술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네. 여러 가지 그 기반이라니까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 좀 리스크를 안고 처음부터 그냥 시장에 출시를 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그 뭐 품질 문제라든가 성능 문제라든가 약간 부품이 아직 그 완성도가 낮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완성도를 높였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보수적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시장에다가 본격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경쟁사들이 한 2, 3년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욕도 많이 먹으면서 이 완성도를 높여갈 때 그때 3년 뒤에 우리가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뭐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고 노하우가 적고 뭐 이런 거로 출발했습니다. 뭐 결과겠습니다만은 제가 2015년, 16년도에 이제 갑자기 구원투수로 가게 됐는데 LG전자에. 예. 그 상황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완전히 개편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량은 뭐 전체 시장의 한 20%, 30%밖에 안 되는데 매출로 보면 한 70%, 부가가치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프리미엄에서 프리미엄 폰.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양강구도가 아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예. 두 회사가, 지금도 있는 두 회사가 한 90% 정도를 갖고 있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뭐 LG를 포함해서 막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거기에 이렇게 몰려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보급형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이거 한 번 정도 좀 판 바꾸는 시도를 해볼 시간이 있겠다. 아니면 빨리 이거 질서 있게 퇴각해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회사 내에서 컨센서스가 모여가지고 네. 네. 굉장히 나름대로 혁신적인 그런 상품을 한 1년 반 뒤에 우리가 출시하게 됐습니다. G5. 그게 G5. 그렇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모듈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손잡이, 그립, 예.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바꿔서 낄 수 있다. 그 컨셉이었잖아요. 굉장히 고화질 카메라도 달 수 있고, 예. 굉장히 하이파이 오디오도 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네. 하는 거를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관심도 많이 끌고 소비자 반응도 좋았어요, 주류 반응이. 네네. 근데 이건 뭐 제 경영자로서의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고 제 실수인데, 생산 차질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워낙 정교하게 이게 모듈을 갖다 이렇게 붙이고 체결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금속 가공하는 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수율이 안 나온 거예요. 초도 물량을 갖다가 그나마 한국 시장 먼저 깔고 후속을 대질 못하고 해외 시장에서 주문 들어오는 거 다 대질 못하니까 완전히 뻐그러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는 완전히 실패를 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G5가 주문은 많았는데 그 모듈별로 그렇죠. 그 주문에 다 대응을 못하면서 그렇죠. 시장 반응이 그냥 같이 같이 가라앉아 가라앉는.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유통 쪽에서는요. 자기들이 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재고 인기는 있어도 재고를 못 들어오면 안 팔죠. 처음에 막 더 받으려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별거 아니에요. 소비자들한테. 그러고 이제 좀 갖고 있는 재고를 팔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그 뼈아픈 뭐 그런 그 결과가 처음에는 났습니다. 못 팔던 거에서 나중엔 안 파는 걸로 가버리는 딱 그렇게 됐던 거 뭐 같아요. 없어서 못 판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우리 조준호 전 주 LG 사장님 그리고 LG전자 사장님까지 하신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LG그룹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어떻게 좀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갈 때부터 예. 이제 한 번 도전을 해보고 어. 판 바꾸는 거를 예. 어차피 판이 안 바뀌면은 90%를 양강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로 해도 그 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도를 해보고 그게 안 되면은 질서 있게 퇴각한다는 그런 공감대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한 2015년부터 그렇죠. 머릿속에 그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사람들은 IoT 시대, 인터넷 온 띵스인가요? 예, IoT 시대 핵심은 스마트폰 아니냐. 예. 이걸로 뭐든지 다 명령을 주고받아야 되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 전자사업을 크게 하는 LG그룹에서 스마트폰을 포기하겠느냐. 막 이런 시각들도 있었거든요.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아무리 뭐 방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다행이었던 게 그 당시에 다른 쪽에서도 그런 그 필요로 하는 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축적되어 있던 노하우와 이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력을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면서 키워가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스마트 전장이니 그 LG전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갔고요. 또 배터리 쪽, 그 화학 쪽에 있는 배터리 쪽으로도 이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오. 이게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전력 컨트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도 사람이 가고 그래서 다행히 하여간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LG에서 상당히 여러 기회들이 있어가지고 인력들을 재배치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개발하던 직원들이 아무래도 가장 최고의 또 인재들이었을 테니 그럼요. 그 인재들을 또 적재적소에 좀 이렇게 그럼요. 네. 배분을 했을 테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조금 전에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좀 먼저 진입을 해서 네. 여러 가지 도전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하면서 빠르게 모델을 개선을 하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네. 진입 자체가 늦다 보니까 네. 이제 선발주자하고 격차가 이제 벌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었다. 한 3년 뒤에는 저쪽은 다 그걸 겪으면서 네.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우린 실험실에서만 했지 실제로 시장에 들어가서 겪어본 게 3년 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격차가 많이 났죠. 성능면에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이거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 핸드폰이 뭐였죠? 그 플렉스 뭐 모델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커브드 디스플레이 가지고 네, 폰도 네, 가장 먼저 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이른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게 상소문 폰 예.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 말리는 롤러블 폰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먼저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모듈러 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파격적인 시도 자체가 또 시장에 좀 보여지기도 했잖아요. 선보이기도. 예.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조금 나은 제품 해가지고는 판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거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건데 뭐 결국 이제 그 결정판이 G5였는데 네네.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후속작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착륙을 준비하셨던. 뭐 그렇게 된 거죠. 예. 근데 반대로 스마트폰 시장 진입이 늦었던 만큼 예. 자동차 전장, 네. 전기차 전장 사업 분야는 오히려 그래서 진입이 더 배터리하고. 네. 빠를 수가 있었다면서요.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경영진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반성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0년경부터 네. 2008, 9년부터 10년 뭐 이 언저리에 자동차 전장이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상당히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2010년 전부터요? 네. 근데 사실 세계 시장에서는 전기차라든가
뭐 스마트 전장 이런 부분. 스마트 전장은 뭐 차의 진화로 보면 그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전기차, 특히 그 배터리 뭐 이런 부분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봐가지고 네. 한 번에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뭐 2020년대도 뭐 한 150km, 100km 뭐 이러고밖에 안 되지 않겠냐. 물론 크게 만들면 돼요. 네, 그렇지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으면 되는데 그건 무겁고 비싸지니까 네네네. 그 성능이 이제 그런 발전이 돼야 충분히 가벼우면서도 멀리 가고 값도 리즈너블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거다 이제. 또 인프라스트럭처도 전기 충전 이런 게 보급이 안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 2020년대도 전 세계 그 전기차가 한 100만 대. 네. 그것도 캘리포니아에서 그 매연 저감 효과로 해가지고 하는 게 한 뭐 7, 80만 대니까 딴 데는 거의 수요가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미래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특히 젊은 그 엔지니어들이 네. 그 근본적으로 배터리 기술하고 충전 인프라 부분이 그렇게 이슈가 되면 우리가 한번 그거를 깨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한 번 충전에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나온 게 200마일 정도면은 충분히 실용성이 있다. 네네네. 그거를 5만 불 이내 차로 한번 해보자 하는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한번 그 기술 혁신 목표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검토 결과를 해보니까 배터리만 갖고는 좀 어렵겠다.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컴프레서라든가 뭐 모터, 기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장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같이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이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아하. 그룹의 각 회사들이 전부 이렇게 역량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런 게 또 떠들고 하면은 이게 그 반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원래 LG그룹은 잘 하는 것도 잘 안 떠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그것도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조용히. 뒤로 해가지고 더 조용히. 회사 내에서도 딱 지주회사가 이렇게 스폰서하고 딴 데들은 그렇게 떠들지 않고 했어요.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배터리와 전장을 준비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그렇게 마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좀 톤다운해서 한 거죠. 한 1년 반쯤 지나가지고 프로토타입이 나왔는데 저를 처음 부르더라고요. 스폰서라고. 네네네. 그래서 딱 가가지고 타는데 그때 그 인천에 있는 그 주행 트랙을 한번 타보고 난 다음에 이건 좀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기차를요? 전기차. 그 몇 년도? 그게 제 기억에 2010년 말쯤 되나? 2010년도에요? 네. 전기차를? 예. 그것도 그때 뭐 LG가 만든 뭐 인버터, 모터 들어가 있고, 배터리 들어가 있고, 들어가고, 전장 들어가 컨트롤할 있고. 수 있는 부분 다 들어가고. 그리고 2010년 후반에 프로토타입이 나왔는데 물론 이 자동차라는 게 프로토타입하고 완성차하고는 그럼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 전기차라는 건 저도 그 환경적인 거에 굉장히 신경 쓰고 네네네. 전기값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적인 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을 위한 차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그날 그 주행 트랙에서 한번 타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제로 100이 5초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전기차가 빠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이게 뭐 부항하고 나가는데 이게 진짜 그 경정차 모는 것 같았어요. 부항 소리도 안 났겠죠. 그냥 쓱 하고 날아가요. 이 소리 있죠, 그 아주 씩 하고 나가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그 전기 모터의 특징입니다. 이게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차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미션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밟으면 쫙 올라갑니다. 그렇죠. 모터 회전 속도가.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제 그 그룹 내 중요 그 회사의 경영진들을 다 초대했죠. 그래가지고 다 몰아보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이게 팬이 된 거예요, 전기차에. 야, 이거 앞으로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배터리니 뭐 모터니 뭐 이런 쪽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시작한 거죠. 이거 되겠다. 되겠다. 그랬는데 예. 그때 이제 하나 큰 이슈가 이제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네. 야, 그러면 우리가 완성차 업체로 갈 거냐? 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LG그룹이 이노텍도 잘하고 디스플레이 있고 그 배터리 얘기, 잘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다 합쳐가지고 차 껍데기만 만들면 되는데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많았어요. 그거냐? 아니면 정말 그 부품 솔루션 전문 업체가 될 거냐? 예. 아주 모든 솔루션을 갖춘 업체. 네. 그러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전기차 시대의 보쉬 같은 업체가 될 거냐 이제 혁신을 주도하는 네네. 이제 그런 걸 놓고 아주 그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결국 뭐
여러 번 토론하고 최고 경영진들 간에도 그러다가 작고하신 구본무 회장께서 결정을 내리셨죠.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우리는 부품 솔루션 쪽에 잘할 수 있는 것 같다. 그쪽으로 막 전력을 다하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완성차 메이커 중에 1번 타자 그 파트너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부품 솔루션 아무리 우리만 만들어도 그 소용없는 게 완성차에 장착이 돼가지고 온갖 테스트를 다 실제 상황을 놓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어렵고 오래 걸리는 네.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운도 좋았던 게 미국 업체들이 전부 그 당시에 그 금융위기 거치면서 구조조정한다고 그냥 전기차 기술을 갖다 다 없애버렸거든요. 다 그 구조조정을 해버려가지고. 그때 금융위기 직후였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도 이제 자기들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크게 안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 삼아 한 모델 정도는 개발해 보자. 그때는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해봐야 하이브리드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는 하나 보험으로. 근데 LG가 접근해서 야 우리가 다 개발해가지고 예. 모든 솔루션을 우리가 투자해서 줄 테니까 같이 하자 이제 이러니까 원래 GM 같으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GM. GM이요. 근데 그때 이제 경영진도 금융계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때 GM이 막 구제금융도 받고 막 좀 어려웠을 때. 어려웠을 때. 네. 그럼 같이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GM 내부에서도 호랭이 키우는 거다. 뭐 괜히 저래가지고 차 만든다 그러면 큰일. 아니다. 우리 안 할 거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년을 갔다가 정말 저희도 혹독하게 저거 했습니다. 이게 가전하고 또는 뭐 반도체나 LCD 이런 거하고는 또 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그렇죠.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품질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공이 하나인가 둘인가가 더 붙는 품질 기준이. 품질 기준이.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전이 100만 분의 1에 뭐 오차라 그러면 여기는 뭐 1억 분의 1이라든지 뭐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전부 했거든요. 네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배터리 업체에 비해서 한 2, 3년 빨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예. 전 세계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이 LG 쪽에 다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GM하고 그걸 다 했어? 그 까다로운 데하고? 그럼 우리랑 해봅시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유리한 입장에서 그런 이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진출이 늦었던 만큼 그게 이제 뼈아픈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각골난망을 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쪽으로는 선두가 되자. 먼저 가자 하는. 근데 그것도 배터리도 있고 전장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세일즈가 더 시너지를 냈던 거네요. 그럼요. 그게 마침 저희가 그 OLED라든가 이런 것도 그룹에서 하고 있는데 네. 자동차의 그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때 LCD에서 OLED로 바꿔보자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메이커들도 차별화를 위해서 이것저것 공리를 했었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업체가 아마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OLED로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바뀌고 있는 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근데 그렇죠. 이런 거는 자동차 회사랑 이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특히 또 보수적이고 한 모델 한번 체인지 되는데 수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LG가 애플하고도 과연 같이 애플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네. 어떻게 됐는지 하는 거는 일부러 모르신다고 대답하시는 거 아니고요? 잘 진짜 궁금한데. 모르세요? 카메라 끄면 혹시 말씀해 주시나요? 정말 모릅니다. 아니 왜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토탈 솔루션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네. 거기는 부품 설계도 다 직접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모든 전장 부품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배터리도 필요하고 전장도 필요할 텐데 물론 자동차를 OEM으로 만들어줄 공장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이제 파트너가 그래서 LG 아니냐. 물론 이제 자동차 뭐 셰시라든지 바디를 만드는 곳은 또 그럴 다르겠지만.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애플이라는 데가 스마트폰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공급할 때 보면은 본인들이 뭐 전체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술을 다 장악하려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그 파트너를 찾을지 그냥 한 군데랑 몽땅할지 아니면 뭐 저는 다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군데다 부품 다 주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동일 부품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군데다 이렇게 나눠서 주지만 네. 그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의 종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안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면은 할 수는 있는 거죠. LG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LG가 스스로 자동차는 이제 확실히 안 한다.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선대 회장이 내리셨습니다. 근데 뭐 이제 후대 회장 그거는 제가 모르죠. 그 이후. 떠나오셨으니까. 아,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이슈여가지고 애플카도 그렇고 항상 그 애플카가 언론사 기사도 마찬가지고 유튜버들한테도 그렇고 가장 큰 떡밥입니다. 애플카 한다 띄우면은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군요. 썩 쏠리니까요. LG가 제공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렇죠. 근데 사실 애플하고는 LG 이노텍이 굉장히 그 교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카메라 모듈 가장 대표적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LG 그 애플하고 같이 사업하기는? 좋은 커스터머죠. 예. 그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지만 네. 일단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일단 그게 통과가 되면 예. 그 다음부터는 뭐 굉장히 좋은 커스터머죠. 또 그 열심히 하고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역량을 갖다 높이는 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니까 좋은 고객이죠. 아. 엄청 좋은 고객. LG맨으로서 네. 가장 안 좋게 크게 실패해 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사업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네네. 굉장히 그 제 경력상에 이제 데미지를 크게 입었다고 그럴까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몇천억 투자해가지고 신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던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검토 팀장을 맡았는데 실무 팀장을 네. 그 당시에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로선 뭐 굉장히 그 뭐 임원 승진도 얼마 안 남은 거 같고 예. 이거 잘하면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가슴 떨리게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 보고를 갖다가 이제 최고 경영진 앞에, 예. 그룹 경영진 앞에 딱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부장으로서 앞에 뭐 회장님, 계열사 그렇죠. 사장님들 이게- 쫙 다 계시는. 실무 책임자였고 거기에 담당하는 임원이 계셨지만 일단 실무 그 태스크 팀의 이제 리더였으니까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린 거죠. 예. 딱 보고를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회장님 계시는 곳에서. 네. 그것도 신임 회장님 계신 곳에서 어떻게 하셨길래요? 그게 두 가지를 제가 크게 그때 그 실수를 했는데 네.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직접 상사가 최고 경영진들이 이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해봐라 예.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때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게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실제로 그 추진하려고 그러면 뭐가 문제고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주로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다 보고를 들으시면서 그 당시 회장께서 근데 그거 하면 뭐가 좋습니까? 하고 하면서 머리가 하얘진다는 경험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별로 이익도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연결돼가지고 딴 쪽에 메리트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다 하자고 결론을 내고 일을 시작한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인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뭐냐면 이게 어떤 일을 하든 윗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주고 하는 거가 그거를 그냥 받으면 안 된다. 근본적으로 이거 왜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판단이 확실히 없으면 그 다음은 절대로 의미가 없다 하는 걸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절박하게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예. 거기서 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머리가 해가지고. 와, 그러면 그 중역들 다 계시는 그렇죠. 자리에서 그냥 얼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고 이제 그 전에 네.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타당성 검토를 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그 가정들이 큰 게 몇 개 있었는데 네. 그 가정 중에 하나에 대해서 그 최고 경영진 중에 한 분이 집요하게 물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를 내가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지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상사가 다행히 중간에 탁 나서가지고 수습은 했어요. 어떻게 그냥. 막 끝나고 나니까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우선은 뭐 당장 아이고 이거 내가 커리어가 뭐 완전히 박살났구나. 나 임원 승진 물 건너갔네. 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그런 윗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제가 돌아와가지고 하도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태스크팀에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거 사실은 저희도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얘기를 좀 해주셨어야지 어떻게 저한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냐. 너무 배신감 들고 좀 황당한 거예요. 근데 하도 그 부지런하고 다 하시니까 다 그 알고 계셨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또 하나 그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까지 제가 약점을 보이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고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여간 하면 논쟁을 하려고 그랬고 그게 팩트가 맞는 거냐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뭐 얘기를 하면은 그걸 그냥 수용을 해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걸 굉장히 챌린지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옳은 리더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가 이런 거예요. 하도 잘나니까 뭐 이런 건 모르겠어? 다 알겠지 뭐. 우리가 뭐를 얘기해줘. 얘기해줘봐야 뭐 또 괜히 챌린지나 받다가 바보 되지 뭐. 그러고 그냥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그런 그 커리어상의 어떤 셋백도 있지만 제가 저에게 어떤 그 일에 임하는 자세 아까 같은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동료들하고 일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그 반성하게 되는 달라지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에 승진하긴 했어요. 네네. 했는데 그게 걔가 좀 그런 면은 있는데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그 다행히 그랬는데 저로서는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혹시 그러면 조준호 사장님은 그 진짜 사장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특히 임원 달기 위해서는 사내 정치 좀 해야 되고 임원 중에서도 막 계열사 대표까지 하려면 사내 정치를 잘해야 된다, 줄 잘 서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옛날 사고방식 좀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혹시 안 하셨나요? 그러게요. 저도 뭐 그런 거 안에서 손해보는 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은 했지만 실제로 그런 재주는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내 정치라는 거를 어디 줄을 잘 쓰고 누구한테 잘 보이고 어디에 페이버 줘가지고 나도 반대급 받고 뭐 이런 류로 해가지고 하는 거라 그러면 뭐 그거는 재주도 없고 시도도 잘 못 해봤는데 그러나 그 긍정적인 의미의 사내 정치는 저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일을 맡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해내려고 그러면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맨파워가 필요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입지가 있어야 그런 걸 땡겨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밑에서 보는 사람들도 나의 리더 딱 보면서 저 사람이 같이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따라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도 그 자원 동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야, 얘 얘기하는 거 한번 해볼 만하네. 그리고 저 친구는 그 옛날부터 한번 그 뭐 하겠다 그러는 거 가만히 들어봐가지고 밀어주면 상당히 성과를 내네 하는 그런 믿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하려고 애를 썼죠. 뭐 그런 거를 사내 정치라고 그런다면 뭐 저도 한 거죠. 저 나름대로 이제 궁리를 해가지고 좀 시도를 한 게 뭐냐면요. 일 자체를 항상 6개월 내 성과가 나오는 거, 1년 내 성과 나오는 거, 한 2, 3년 걸리는 거 이렇게 항상 그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 친구한테 맡기면 성과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나오네 하는 거를 평판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는 뭐 윗분들에 대해서나 동료들에 대해서나 또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나 알려주도록 애를 썼죠. 근데 이제 들어보면 구본무 회장님 돌아가신 그 구본무 회장님한테 총애를 받으셨다고. 총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지주사 LG 사장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근거리에서 같이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총애를 받으셨는지 그것도 다 그냥 일과 성과라고. 저도 굉장히 처음에 그 좀 주변에서 질투가 있었다고. 뭐 질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렇게 주변 머리도 없고 앞뒤로 꽉 맥힌 사람이 대한민국 대기업에 그룹에 무슨 지주회사 대표라고 지근거리에 앉아서 저게 다들 걱정들 많이 했어요. 갈 때 야구 너 되겠냐? 그리고 금방 쫓겨올 거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저도 궁금했고.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정말 정도 경영이라는 거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정도 경영. 그래서 사실은 이게 회사 경영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도전입니다. 이게 정말 법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규칙을 정말 그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 정도 경영을 지켜가는 거를 그
본인이 맨날 그거 신경 안 써도 중심 잡아줄 사람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미래 사업 준비 이 두 가지를 좀 해줄 사람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조준호 사장님이 내향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공 C레벨까지 올라가신 이야기였고, 요거를 이제 전수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배들에게, 사회생활 하는 분들에게. 요즘에 그 뭐 밸런스 게임이라고 이런 것도 한답니다. MZ세대들을. 좋아하는 일로, 물론 이제 성공을 해서 다 돈도 벌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기를 택해야 된다면 사장님 같으면 어떤 걸 택하시겠고, 또 후배들에게는 어떤 걸 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물론 아무래도 좋아하는 일로 돈까지 벌면 최고겠습니다만. 올드스쿨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야 이게 일이 풀린다라는 게 전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재미없어도. 뭐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하겠냐. 라떼는 말이야라고 생각하겠죠. 의미 없는 일은 없다. 처음에 이제 그 유학을 마치고 미국 회사 경험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오, 네.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상당히 그 헬스케어 쪽에서는 아주 좋은 회사인데, 가니까 이제 덴탈 플로스, 존슨앤존슨 덴탈 플로스 브랜드의 어시스턴트 브랜드 매니저로 일을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치실, 네. 치실을 이제 패키징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파는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그게 뭐 그 당시에 꽤 컸어요. 예. 미국 내 전역에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이제 브랜드 매니저가 있고 어시스턴트 브랜드 매니저가 저 포함해서 2명이 있었어요. 네네네. 마치 조그만 회사처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가니까 그 전임자가 떠나면서 당신 할 일은 두 가지가 크다. 네. 하나는 매월 그 AC 닐슨에서 오는 지역별 마켓 쉐어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리는 거하고, 두 번째는 커스터머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오는 걸 해가지고 어허. 그거에 대해서 분석 보고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불만까지. 네,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저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저것 배우겠다고 뭐 어떤 거 할 거 없냐 그러고 뭐 그렇게 해서 몇 달 지났어요. 입사해가지고 한 4, 5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전화를 딱 받았더니 나 사장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 yes sir. 그러고 이제 네네네. 완전히 그 긴장했죠. 그랬더니 네. 그 자네가 이달에 올려준 마켓쉐어 데이터 보니까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난 지역도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네. 마켓쉐어가 지난 2달 사이에 빠졌던데 네.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머리가 허해진 거죠, 이게. 응? 막 나는 자료만 취합했을 자료해가지고 뿐인데. 했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저 상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끊긴 끊었어요. 끊고 이제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나 사장한테 전화 받는데 이거 물어보신다 그랬더니 준비 안 돼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준비라니 나 보고서 올렸잖냐고 그랬더니 그게 당신 일이 그게 아니고 마켓쇼를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당신 책임이다. 그러면 사장이 지금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평소에 고민하고 있어야 되고 액션이 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제 그 직장 생활에 아주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그냥 그 표면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가 아니고 왜 이 일을 하는지 하는 거를 갖다가 깊이 생각해보고 전체의 맥락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때부터 이제 디트로이트로 나갔죠. 나가가지고 막 그 원인도 찾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액션도 하고 그걸 또 세일즈맨들한테 500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이 되게 하는 저걸 했거든요. 네.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일부러 전화를 하신 거라 그래, 나중에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뭐라 그럴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이 일 전체를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이 일이 되게 하는 사람, 이런 그 리더를 만들고 싶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저를 나중에 이제 표현을 제가 complete work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네. 어떤 일이든 그렇게 단순한 일이 없다. 의미 없는 일이 없다. 맡기는 일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 하는 사람. 그렇죠. 이 책에도 그래서 완전하게 일하는 방법이라고 그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하. 그렇게 생각하면 네.
어떤 일을 갖다가 이렇게 일단 하더라도 제가 회사에서 일 겪으면서 사람 볼 때 네. 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해서 준 것 같은데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도 보면은 그냥 거기서 정말 그 지연 말단적인 거 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깔짝거리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일 안 준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이게 왜 필요한지 하는 걸 갖다가 맥락을 보고 전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주변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일 해가지고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저 친구 언제 이렇게까지 해놨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꼽는다 그러면은 향상심이 있는지를 봅니다. 향상심.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설프고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하고 물어보고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야, 쟤 언제 저렇게 실력 늘었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목을 하게 되죠. 앞에 그 컴플리트 워크 하는 사람, 향상심 있는. 저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주로 많이 판단했어요. 잠재성을 볼 때. 이게 그리고 또 개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좀 예. 체계적으로 좀 갖춰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향상심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회사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려면 네. 개개인 차원을 넘어서 좀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어떤 걸 같이 좀 준비해 나가야 될까요? 이제 회사가 굉장히 초기에 창업 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중견기업이 되고 또 대기업이 되고 이런 와중에 보면은 사실은 그 조직 구조도 그렇고 회사의 통제 시스템도 그렇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거에 맞춰 이 변화가 돼야죠.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젊은 직원들이 그 조기에 퇴직하고 이런 것 중에 하나 원인들 중에 하나도 네. 너무 짜여져 있는데도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마치 부품처럼 일하는. 그렇죠. 예. 그게 또 일장일단이 일장일단이 있네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이 명품을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예. 아주 뭐 품질도 좋고. 근데 반면에 그런 일 자체는 굉장히 재미가 없고 창의성이 잘 살지가 않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중간 임원들 뭐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은 일을 갖다 이렇게 조직화할 때 또는 조직을 만들 때 완결형으로 좀 만들어주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완결형으로요. 네. 그러니까 쫙 일이 흘러가는데 네. 이 기능을 다 이리로 몰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뭐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품 기획, 뭐 구매, 판매 뭐 이런 모든 부분이 몇 사람이 이렇게 나눠 맡아가지고 네. 그냥 고내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사 같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 가급적이면 일을 오거나이즈하는. 그래서 양산도 너무 그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대량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개를 그냥 이렇게 왜 셀 방식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네. 다 이제 그런 류의 생각들을 조금들은 좀 해야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 너무 관리 타이트하는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게 필요로 하는 부분은 조금 일부러 풀어주는 부분도 필요해요. 좀 더 창의성을 위해서요. 네. 네. 그 흔히 하는 말로 하도 경영 관리가 타이트해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R&D를 숨겨서 하는. 그래서 그 하다 보면은 저 실은 이런 게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가끔 연구소에 가면 있었는데 요즘들은 하도 그냥 IT로 그냥 다 들여다봐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연구 효율이 그냥 떨어진다 그러면 퍼뜩 조사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옛날같이 이렇게 숨겨서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사실 그 중소기업에는 없는 것들, 대기업에는 있는 것, 가장 큰 걸 따지자면 뭐 일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람을 틀에 가둬놓는 그렇죠. 것일 수도 있겠고, 재미없죠. 예.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그래야만 또 IT 분야에서는 또 앞서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기가 아닌 거를 가지고 막
그거를 갖다 맞춰보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세상살이 하다 보면 내향인이 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아, 본인에게 안 맞는 것. 주변에서 하여간 뭐 쟤는 왜 저렇게 다르게 하냐는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그런 게 다 이렇게 프레셔는 당연히 옵니다. 저라고 해서 뭐 그런 거를 전혀 그 느끼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상당히 이제 느끼는데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막 친화력 좋고 교섭 뭐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은 줄도 잘 잡는 것 같고 굉장히 그 좀 세상 편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합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사람들도 어렵다. 사실은 그 얼마나 그 사람 신경 쓴다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디 교섭자라고 뭐 대외 관계 좋고 이렇다는 게 우리 사회는 특히 그 페이버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 페이버라는 게 많은 경우에 편법, 불법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 뭐 높아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름 굉장히 불안하고 막 긴장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살아온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려고 들면 그건 도저히 그 되지도 않고 여러분들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나 그냥 그대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최소한도의 뭐 소셜 스킬은 있어야죠. 남들 다 적으로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기분도 생각하고 뭐 배려는 해주되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또 하고 싶은 해야 되는 이런 쪽에 집중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네. 이제 더 발전을 시키면서요. 그렇습니다. LG전자 사장 그리고 주식회사 그 지주사 LG 사장 등등을 지낸 조준호 전 사장님 통해서 많은 것도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